네, 5월의 마지막 월요일 박영환의 시사 1번지 1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듣는다 코너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제 다음에 뵐 때는 의원님으로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부르십시오. 네. 국회 입성까지 사흘 남겨놓고 있는데 의원회관에 입주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615 네. 그러니까 6.15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한 것을 저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삼선 12년도 거기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는 김홍걸 의원, 네.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이 쓰고 있는데 이제 뭐 비워주겠죠. 자, 일단 국회의장 후보 선출 사태로 촉발된 개혁의 딸, 약칭 개딸들의 집단 반발이 지금 민주당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기회에 좀 당의 체질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원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요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이 500만이고 권리당원, 소위 당비를 내는 당원이 2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네. 북한 등 이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계 최대의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권을 강화해서 당원과 함께 가는 민주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아마 권리당원이 한 80만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이제 당원권 강화가 동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이제 당원의 지지로 당선됐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서는 국민 전체의 또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의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조금 충돌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순간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의 양식이 당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은 당원들이 그렇게 권리당원 즉 당비를 내는 당원이 250만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제가 해남안도 진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은 제가 권리당원입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뭐 대의 정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장단 또 원내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 권리당원의 어떤 비율 지지 비율을 한 50%까지 좀 높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시당 위원장 선출 때 이때도 좀 획기적으로 늘리자.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10%, 20%, 50%까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자 하는 것은 개인적 의견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경선 문제는 저는 당원권이 강화돼서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양문석 당선인하고 이번에 이제 불출마했던 우상호 의원 사이에 약간 좀 거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회의원이 뽑는 게 이제 오랫동안 룰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문석 당선인이 구태정치의 맛이 간 우상호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연어가 아니고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건강한 민주정당
민주당에서 개인 의사를 얘기하는 것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한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 폄훼하거나 비난을 하면은 당이 언론가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나친 말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신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종부세 폐지 주장이 일부 나왔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얘기를 했었고 또 고민정 최고위원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성 지지자들이 고민정 의원에게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렇게 호를 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가구 소유주가 직접 살고 있는 네. 그러한 것은 종부세를 면제하자 하는 거고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 자체를 다시 한번 예.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예. 하는데 저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종부세는 존치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주의지만은 뭐 그분들도 개인 의견을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공론화돼서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정 최고위원 얘기도 좀 민주당이 이제 이념 정당에서 벗어나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좀 실용 정당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취지였던 그런 것 같은데요? 취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치인이 좀 당론에 입에된다 하더라도 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민주당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이탈표가 있는 4표 정도 공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다 자신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때 네. 보면은 국민 민심이 네. 탄핵 열차에 동승했기 때문에 사실 한 20표가 부족했던 것을 30표, 나중에 60표, 표결 결과는 62표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4분의 의원이 소위 카밍아웃해서 예. 확정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낙천을 했건 낙선을 했건 이분들도 결국 4년 있다가 국회로 돌아오려고 정치를 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민심과 함께 가야 된다. 민심이 뭐냐? 여기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도 미래가 없다. 지난번 총선 참패를 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낙선자가 한 57명 가량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약간 추가 그 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고 보죠. 나와야 된다. 예. 지금 자기들이 커밍아웃 말씀은 안 하지만은 민심을 보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버럭해낸 것을 그렇게 변명하는가. 오늘 경향신문에서도 잘 보도가 됐지만은 해병대 사령관이 한 일, 박정훈 대령이 그러한 의견을 낸 것 명백하잖아요. 예. 예. 자, 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이제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권자 만나 보면 속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악수를 해도 잘 모른다. 이 얘기는 좀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걱정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길 물속도 모르지만은 국회의원 마음속은 몰라요. 정말 악수해도 모릅니까? 잘 모르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원체 민심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탄핵 열차가 목포에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에 망쳐서 막 나가지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촛불이 활활 탔으니까 자신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아직까지 달궈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탈표가 4표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재의결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각한 사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의사정원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가처분 결정이 기각되니까 예. 사법부 의사를 존중해달라 예.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만 사법부 의사를 존중하라고 할 게 아니라 삼권 분립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잖아요. 네. 앞으로 김건희 특검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다 하면은 국민적 저항은 더 강해지고 탄핵의 마일리지는 쌓여간다. 그러면은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 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40회로 이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집권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정부 수립 초기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혼란상이 반영된 것 같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고건대양 2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건도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집권 2년 만에 10건이 된 것은 특히 개혁 입법이나 대통령 가족 본인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20% 초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VIP 경로설 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야당에서도 이제 특검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로설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에서 해병대 사령관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뭐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경로한 게 죄냐? 물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경로한 게 죄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람이니까 경로할 수 있잖아요. 경로한 게 예. 죄는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은 경로해서 직권남용이 됐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경로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박정훈 대령이 그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만약 안 되면은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네. 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저는 혹시라도 해병대 사령관이 내가 창작했다. 네. 부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창작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에서 전원 들었다는 전원 증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능력이 없죠. 없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은 상당 부분 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지휘관이 이제 사단장인데 예를 들어 사단장까지 이제 과실치사의 혐의를 두어서 이렇게 경찰에 이첩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 그런 식으로 뭐 사단장까지 다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하면 전국의
대한민국에 이제 사단장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화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는 안 보세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국방비서관하고 거의 5분여 정도의 전화한 기록이나 그 대통령실과 26번의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 7월 말로 그 보관이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빨리 확보해서 해라. 지금 디올백 보십시오. 예. 증거가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고 그렇게 화낸 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주말에 야당들이 이제 장애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이제 수용하라는 게 이제 주요 목소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탄핵 열차에 좀 시동을 건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어떤 혐의나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공수처 수사가 됐든 뭐가 됐건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아니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보십니까? 탄핵 열차가 출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동만 걸고 그래서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러면 필요할 때 탄핵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 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특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죠?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이제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제 사실 공수처 수사를 좀 속도를 내고는 있거든요. 공수처 수사도 네. 최근에 와서는 속도를 내고 네.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검찰 수사 중에 특검이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특검이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이번에 최상병 특검은 변협에서 예. 네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거기에서 민주당이 두 사람을 대통령께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에서 한 게 많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상대가 이한구 대표 있는데 그때 이명박 때였어요. MB 때 소위 그 내곡동 사자특검을 할 때 민주당 제가 추천을 해서 이광범 특검이 성공을 했고요. 예. 또 그다음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야당인 안철수당과 민주당이 추천해서 제가 추천한 박영수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관례적으로 있고 또 이번 특검은 특히 변협하면은 민변하고 달리 상당히 보수색이 강한 그런 변호사 단체 아니에요? 거기에서 4명을 추천하는데 그걸 뭘 죄가 없으면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은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거부하는 이유가 이제 겉으로는 예를 들어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거론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그 자체가 독소조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회고록 그 내놓으면서 좀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이거를 이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실 회고록에서 짧은 부분인데 그 논란이 됐어요, 그게. 글쎄요, 저는 그 영부인의 첫 외교다라고 해서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부인 이호 여사가 유엔에 초청받아서 가신 것이 첫 외교다. 예. 유엔에 가셔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 가신 것도 영부인의 외교 차원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예. 그게 뭐 외교부 강경화 장관
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초청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가셨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격상을 시켜서 영부인이 갔으면 어쩌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인도에서도 모디 수상이 아주 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은 인도 정부를 모디 총리 수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교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크게 만드는지 나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은 결국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일종의 방어용 내지는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전용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호 여사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갔죠. 가시고 근데 이호 여사는 대한항공 타고 갔죠. 대한항공 저도 네. 그때 출입 기자로 따라갔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9.11 직후해 가지고 입국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는 전용기를 타고 갔다고 그래서 그 논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 이호 여사가 가실 때는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알지만은 대통령 전용기가 조그만 것 거기까지 갈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호 여사님이 내가 가면서 제가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이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겠다 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는 전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자, 김대중 대통령 때도요. 총리나 누가 갈 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를 다 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휘장을 왜 가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뭐 구태여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장군들은 별표를 뽑아버리면 되지만은 비행기에는 그게 딱 완전히 인쇄 뭐 도색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문제는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큰 문제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총리 전용기 내줘서 갈 때는 가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글쎄 가리는 것이 원칙이죠. 예. 자, 댓글 좀 읽어드리고 토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뒤늦게 속도 낸다고 비판하지만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이틀 뒤에 특검 발의한 게 민주당이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탄핵론 앞에 민주당, 조국당 응원한다. 이런 글이 있고요. 반면에 김정숙 여사도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도 특검하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삼김 여사 다 특검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그러려면 보세요? 아주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특검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말이 되는지. 그건 반대하시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는 이제 예비비가 뭐 사흘 나흘 만에 이제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교장관, 문화장관을 거쳐서 결국은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해서 셀프 초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거든요. 글쎄 의혹인데요. 어떻게 됐든 외교 관계가 아니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한중일 지금 정상회담이 있지만은 중국의 정상은 시진핑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창 총리가 왔단 말이에요.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경제 문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총리가 오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에는 중요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겠다 하면 웰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조정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뒤집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 열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나인 사태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건 그래도 중국의 서열 2위하고 어쨌든 대화를 가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한중 관계는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창 총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삼성의 투자를 중국에 좀 해달라 이런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 네이버, 라인 예. 이 문제가 외교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외교 문제가 아니고 그럼 무슨 문제죠? 국내 문제나요? 나는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특히 기시다 총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외교 문제 아니에요? 국내 문제인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데 중국 보세요. 이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따질 것 따지고, 물론 일본에서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안 문제도 외교 문제가 아니다 하고 예. 딱 기시다 편 들어줬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일본 기시다 총리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댓글에 바로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나의 문제,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기업 간 문제다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아, 기업 간 문제가 외교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박지원 원장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좀 거시기하네요.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